급보. 그날 밤에도 병일과 석호와 명화는 명월관 별실에서 놀았다. 병일의 짝으로 명화를 불렀으면 석호의 짝으로 초월이가 을에 대어 설 것이었만 석호는 웬일인지 굳이 사양을 하였다. 명화가 기생 하나는 심심하니 기어이 초월을 부르자고 부득부득 졸랐으되 석호는 끝까지 거절하였다. 언제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그새 마음이 변하셨나요? 변덕스러우시긴. 내가 초월에게 실없이는 굴었지만 언제 좋아야 했나? 석호는 진국이다. 그리고 그 고양이 상판 같은 얼굴을 살짝 붉힌다. 암 그러시지. 어쩌면 저렇게 시침을 따실구. 가을 하늘과 사내의 마음. 정말일세, 참말일세. 내가 초월을 건드렸다면 맹서라도 하겠네. 석호는 뿌옇게 변명을 한다. 왜 이러셔요? 맙시사. 이런데 여럿이 모여서 엄벙덤벙 노는 것보담 단 두 분이 그림자처럼 붙어 앉아 노는 게 재미는 더 있을 게지. 그도 그래. 마음이 도저해지면 제 애인을 남보이기도 싫어지렸다. 그러지 마시고 고만 떼어들이시는 게 어때요? 이 애가 왜 이러는 게야? 생사람을 잡으니. 난 초월의 집에 발그림자를 한 일도 없단다. 발그림자는 않으셔도 몸 그림자는 하셨지. 그럼 벌써 떼어들여 앉히신 게로군. 초월이가 안방마님 노릇하는 꼴을 좀 보았으면 호. 괜히 요릿집에서 자주 불렀더니만 헛소문이 났어. 그래, 내가 기생 따위를 사랑할 것 같으냐. 석호는 얼굴이 뻘개지며 노발대발한다. 그 서슬에 명화는 무참해졌다. 그러나 기생 따위란 말이 비위에 거슬리어 뉘엿뉘엿 올라올 듯한다. 그러시고 말고 기생 따위를 사랑이야 하셨겠소? 대불고 장난이나 하신 게지. 장난이 지나쳐서 그의 배가 퉁퉁 부은 게로군요. 그래, 산삭이 어느 달에요? 명화는 초월에 애뱉다는 얘기는 않으려 하였으나 석호의 꼴이 얄미워서 필경 그 말을 끄집어낸 것이었다. 뭐, 초월이가 애를 뱉나? 병일이가 귀가 번쩍 뜨이는 듯이 묻는다. 애를 뱉으면 한두 달이야요? 아마 6달은 되었을걸. 석호는 한 번 병이를 힐끗 보고 얼굴빛이 노을해졌다. 그년이야 뉘애를 뱉던지 내가 무슨 상관이람 하고 어색하게 소리를 빽 질렀다. 그 반들반들하는 눈은 명화를 당장에라도 뜯어먹을 것 같다. 명화는 심상치 않은 석호의 기색을 얼른 살피었다. 요 깜찍스러운 놈팽이가 또 무슨 궁리를 하길래 초월의 말이라면 즐겁을 할까? 초월에 애뱉다는 게 아마 제일 듣기가 싫은가 보다. 실컷 꼴을 좀 올려줄까? 명화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래, 그 애가 선생님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원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정말이야요? 분명 그 애가 선생님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침을 따도 작작대요. 초월이 말에는 선생님 만난 지 3달 만에 그 애가 들었다는데 그리고 아들만 낳으면 곧 떼어들여 부인을 삼으시겠다고 떠먹듯이 약속을 하셨다는데 초월이가 좋아라고 한턱 내는 걸 얻어먹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아니에요. 미친년이지. 내가 저를 상관이나 해야 애를 베든지 뭘 베든지 하지. 석호는 또 힐끗 병이를 본다. 다 아는 그것을 그렇게 시침을 딴다고 누가 속을 줄 아셔요?
그러시지 말고 언제 국수를 먹이실 테요? 네, 선생님. 명화는 석호에게로 바싹 베어들었다. 응, 못되게도 구는군. 국수, 왜? 석호는 이새로 소리를 내었다. 초월이와 혼인하는 국수 말이에요. 초월이의 혼인 국수를 왜 날 보고 달라는 게야? 선생하고 혼인을 할 테니 말이죠. 왜 내가 미쳤던가? 원, 그 애는. 그럼 남의 계집애를 배만 인왕산 더미만큼 만들어 놓으시고 박차실 작정이야요. 어떤 놈의 애를 가지고 왜 내게 뒤집어 씌우는 게야? 난 꿈에도 모르는 일이래도 정 그렇게 잡아떼실 테요? 그럼 초월이를 불러봅시다. 당자의 핵변을 들으면 제일 좋을 것 아네요. 네, 선생님, 초월이를 불러봐요. 네. 그러면 선생님의 의심도 풀릴 게고. 네, 박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명화는 말부리를 병일이에게로 돌리었다. 불러도 좋지. 병일은 쉽사리 승낙을 한다. 그래, 박 선생님도 승낙을 하셨으니, 자, 원 선생님, 고집 그만하시고 우리 초월이를 부릅시다. 네. 명화는 잔상이 졸랐다. 명화가 기를 쓰고 초월을 부르려는 것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었다. 오늘 그에게는 김상열이가 온다고 전보가 왔다. 그리고 그리던 애인은 온다. 꿈 아닌 생시에 그이와 만날 시간은 1시, 2시 다가온다. 노름에 오기는 왔지만 그의 마음은 공중에 떴다. 전보가 다 저녁때에 왔기 때문에 멀리 마중은 못 나갔을 망정 세상 없어도 정거장에는 나가봐야 될 것 아니냐. 무슨 탈을 어떻게 하더라도 몸을 빼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기생이 단 하나로는 탈하기가 매우 거북하다. 다른 손님 아니고 병일이니 덮어놓고 뿌리치고 갈 수도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요새는 병일이가 저에게 휘어들어 일이 그럴듯하게 되어가는 판이니 이런 무렵에는 그의 의심을 사게 되면 그야말로 다 된 죽에 코가 빠지는 격이다. 어떻게 하든지 초월을 불러야 한다. 초월이만 오면 무슨 수단을 어떻게 쓰더라도 감쪽같이 이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을 듯 싶었던 것이다. 일이 공교스럽게 되노라고 을에 부를 초월을 석호의 반대로 못 부르게 되었다. 아무리 구슬러 보아도 석호는 천길만길 뛴다. 배랑뱅이 석호가 초월이와 무슨 일로 어떻게 틀렸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로 돼. 제 일에는 정말 큰 낭패다. 홧김에 초월의 애밴 것까지 들추어내고 만 것이다. 네, 선생님, 초월이를 불러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 애 아닌 걸 곧 알 것 아니에요? 네, 자 불러요. 하고 명화는 뽀이를 부르려고 손뼉을 쳤다. 안 돼, 안 돼. 잠자코 있던 석호는 고개를 내저었다. 왜 저러실까? 무슨 살이 붙었남? 선생님, 원 선생님, 한 번만 불러봐요. 살풀이도 하실 겸. 앞다 한 번만 부르라게 그려. 병일이가 거들어 주었다. 그래요. 박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아무리 척이 지셨더라도 알던 사람이니 한 번만 더 부릅시다요. 석호는 명화의 말엔 대꾸도 않고 병일을 향해 진국으로 인젠 술도 아주 끊겠네. 기생도 끊겠네. 나도 갱생을 해볼 작정일세. 나이 40에 그렇게 엄벙덤벙 지나쓰겠나? 난 깊이 결심을 하였네. 병일은 그럴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석호가 초월을 부르지 않는 까닭은 물론 은주와 혼담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야멸치게도 병일에게 얌전히 보이려고 염량이 환하게 보이도록 애를 쓴다. 귀하신 아가씨를 맡을 몸이 전에 알던 계집을 보는 것만 해도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한 듯 하였다. 명화는 손뼉을 쳤다. 뽀이는 들어왔다. 배초월이 불러요. 명화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석호는 소리를 병력같이 질렀다. 그만둬라, 그만둬. 불러요, 불러. 명화도 지지 않고 부르짖었다. 뽀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어쩔 줄을 모르는 듯이 하이칼라 머리를 긁고 섰다가 병일을 향해 어떻게 하랍쇼? 하고 묻는다. 병일은 묻는 뽀이는 보지 않고 석호를 보며 이 사람 그렇게 고집 세울 것 없네. 불러보세 그려. 응. 안 되네, 안 돼. 안 되기는 왜 안 된단 말이야? 원, 그 사람은 허허. 아까도 말했거니와 난 기생을 끄는 사람일세. 기생이 술 담배인 줄 아세요? 끊기는. 아쓰세요. 오늘 밤 한 번만 더 보아요. 한 번 아니라 반번이라도 싫다니까. 어떡하랍쇼? 뽀이는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병일에게 또 한 번 묻는다. 있나 알아봐라. 병일은 시비를 가르는 듯이 판단을 나리었다. 뽀이는 몸을 굽실하고 나갔다. 조금 있다가 뽀이는 다시 와서 문만 열고 묻는다. 배초월이 있답니다. 부르랍쇼. 그래 불러요. 명화가 가로채어서 얼른 대답을 해버렸다. 석호가 미처 반대를 하기 전에 뽀이는 네. 긴 대답을 남기고 사라졌다. 석호는 깡충 뛰는 듯이 일어났다. 그는 모자를 떼어 썼다. 이 사람이 왜 이래? 병일은 말리는 눈치로 석호를 보았다. 나는 가야겠네. 생각을 해보니 볼 일이 좀 있네 그려. 석호는 아주 세모록하게 대꾸를 한다. 그의 눈썹에는 모욕을 당한 사람처럼 분기가 떠돌았다. 그만 일에 가실 거야 뭐 있어요? 앉으세요. 안 부르면 구만 아니에요. 명화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뽀이를 불러 초월이 부르는 것을 구만두라 하였다. 석호는 다시 주저앉기는 앉았으되 여전히 뽀르퉁하게 성을 내었다. 요리상은 들어왔다. 석호는 앞에 놓인 술잔을 엎어 놓았다. 술을 치려던 명화는 무참해하며 왜 술을 안 잡수셔요? 술도 끊었네. 석호는 팍 무는 소리를 내었다. 병일은 한 잔을 훌쩍 먼저 들이키다가 석호와 명화와 승강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러나? 술까지 안 먹을 거야 있는가? 하고 얼굴을 찡기었다. 아닐세, 술도 끊겠네. 그러면 나 혼자만 먹으란 말인가? 병일도 화를 버럭 낸다. 석호는 난처한 듯이 고개를 빠뜨리고 앉았다가 마지못해 하는 듯이 그러면 오늘 밤에만 먹겠네. 인제는 아주 술하고 하지길세. 하고 씩 웃고 간신히 술잔을 받는다. 좌석이 턱 어우러지지를 못하고 어째 까실까실하게 되어 명화가 제조를 부리랴 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사이에도 시간은 나래가 돋친 듯이 훨훨 날아간다. 10분, 20분. 명화의 정거정에 나갈 시각은 가까워 온다. 명화는 속으로 기름을 끓이고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시간은 10시를 넘었다.
11시 20분 차면 여유는 1시간밖에 남지를 않았다. 명화는 탈할 궁리를 아무리 해보아도 그럴듯한 것이 나서지 않았다. 마침 뽀이가 왔다. 박 선생님 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집에서 전화가 와? 병일은 얼근한 얼굴을 들었다. 누가 걸었단 말이냐? 하고 불쾌한 듯이 물었다. 부인께서 거신 듯 합니다. 내 여기 없다고 하렴. 대단히 급하신 일이라고 하시는뎁쇼. 병일은 여해와 영애가 병원에서 옥신각신이 있고 명화의 위조 전가를 들은 뒤로 아직까지 한 번도 영애를 대하지 않았었다. 며칠만큼 집에 돌아가는 것이나마 아내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사랑에만 휘 둘러나오고 말았었다. 영애도 남편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하여 여러 날 들어가지 않아도 은행에나 회사로 전화 한 번 거는 법도 없었다. 병일은 제 아내가 어떻게 괘씸한지 몰랐다. 남편이 닷새씩 열흘씩 들어가지 않아야 한 번 찾을 생각도 않고 병일은 노여웠다. 분하였다. 그러나 한 옆으로 쓸쓸하였다. 아내에게 대한 제 사랑도 식어가거니와 제 아내가 이다지 끊고 빈 듯이 냉정해질 줄이야. 그깟년 내버리면 구만이지. 인제는 남이지. 아주 남이다. 남. 속으로 부르짖고 성날대로 할 것 같으면 당장에라도 요절을 내고 싶었다. 하루바삐 이혼을 해버려야. 그는 여러 번 막다른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이 결심을 실행하기엔 여러 가지 난처한 일이 있었다. 첫째는 왁자지껄한 것이었다. 여해를 고소를 하려다가 구만두고 은주를 여해와 결혼을 시키려다가 말고 석호와 정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이혼을 할 도리가 없었다. 까닭 붙은 자기네 부부가 갈린다면 왁자지껄해질 것은 환한 노릇이었다. 신문에 오르나리고 남의 입길에 오르나리는 것이 그는 제일 무서웠다. 둘째는 영애를 제 아내로 만드는데 그는 너무나 많은 물질과 정신을 희생하였다. 값진 것이 아까웠다. 셋째는 아직도 남은 듯한 애정의 찌꺼기와 질투다. 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연인이 내쫓아서 비렁뱅이가 되어 고생하는 꼴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애연할 것이 없어돼. 다른 사내의 품속에 안긴 꼴은 생각만 해도 살이 떨리었다. 더구나 제가 내버리면 제 사랑의 원수 여해에게로 갈 것 아니냐. 그놈과 참다랗게 살 것 아니냐. 부부 사이가 이쯤 되었으니 병일은 영애가 전화 걸었던 말을 듣고 화를 버럭 낸 것이었다. 급하신 일이라시는뎁쇼. 하는 뽀이의 말에도 병일은 급한 일? 급한 일은 다 뭐냐? 그냥 끊어라. 끊어버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급한 일이라는데 받아보셔야지. 명화가 옆에서 권하였다. 무슨 얼어 죽을 급한 일이야. 구만둬. 병일은 여전히 역정을 낸다. 그럼 제가 받아볼까요? 그렇게 받기 싫으시면. 명화는 바시시 일어났다. 누구세요? 명화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물었다. 누구예요? 저편에서도 묻는다. 아씨님이세요? 전 명화예요. 전화 받는 이가 뜻밖이란 듯이 저편의 말이 뚝 끊긴다. 저편의 마음의 파동을 전하는 것처럼 전화선은 쇠하고 떨었다. 전 명화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망설이는 저편을 재촉하는 듯이 명화는 채쳤다.
박 선생님 안 계셔? 분명히 볼멘 소리가 들려온다. 왜 내가 가루맡아서 전화를 받느냐고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한다. 박 선생님 찾으시는 줄 누가 몰라요. 계시기는 계시지만 전화는 안 받으신답니다. 그냥 어버리라 하시는 걸 급하신 일이라시기에 제가 받아드리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끊을까요? 명화는 골딱지를 내었다. 선생님을 못 대주겠어? 큰일 났는데. 저편에서는 매우 안타까워하는 모양이다. 뭐 제가 들어서 대구대구 하는 줄 아세요. 안 받으신다니 그렇지. 그럼 전화를 끊을 테예요. 명화는 더욱 꼴을 내었다. 급하시다기에 제가 대신이라도 전화를 받아드린 게지. 저에게 말하시기 어려운 일이면 전화를 끊어버릴 테예요. 하고 명화는 홧김에 정말 전화를 끊으려 하였다. 병일이가 덮어놓고 끊으라는 것을 그래도 그렇지 않아서 받아주었으면 고마워해야 옳겠거늘 도리어 볼멘 소리를 하고 제가 병일을 전화도 못 받도록 뀌어차고나 앉은 듯이 퉁명을 부리는 것이 마뜩지 않았다. 명화에 내던지는 듯한 이 말은 분명히 저편을 위협한 듯하였다. 아니. 당황해하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수화기 속에서 떤다. 왜 그러셔요? 그럼 말씀을 하셔요. 속 시원하게. 저저. 섭적 말하기를 저편에서는 그래도 꺼려하는 눈치였다. 무슨 말씀이셔요? 어서 말씀을 해요. 제가 전해드리기는 할 테니. 저저 은주 아가씨가 집을 나갔다고 여쭈어 주우. 은주 아가씨가 집을 나가요? 어딜 갔어요? 명화는 의외의 말에 깜짝 놀래었다. 유서를 보면 한강으로 나간 듯하오. 네, 유서 한강. 명화는 엉겁결에 수화기를 탁 놓고 근두박질을 하다시피 제 놀던 방으로 뛰어왔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명화는 힘에 버거운 장진문을 매다붙이는 듯하고 외우쳤다. 술이 얼쩍지근하게 된 병일은 개게 풀리는 눈을 치뜨며 웬 방정이야? 무슨 큰일? 하고 유사태평이다. 되게 큰일 났어요. 큰일. 은주 아가씨가 댁을 나갔대요. 은주가? 그제야 병일의 눈은 둥그레졌다. 석호도 톡 튀는 듯이 몸이 솟구치며 그 조그마한 눈을 찢어지도록 호동그랗게 뜬다. 유서를 보면 한강에를 나간 듯 하대요. 응. 두 손님은 일시에 기함하는 소리를 내고 벌떡 일어선다. 일어섰으되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다가 눈은 다시금 명화의 입술로 물리었다. 자동차를 부를까요? 얼른 댁에를 가보셔야지. 명화는 그들의 취할 행동을 지시하였다. 그래. 자동차를 불러. 병일은 허둥지둥하며 모자를 떼어 쓰고 스프링코트에 소매를 뀌는 둥 마는 둥 하고 방 밖을 나섰다. 응. 석호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모자와 외투를 되는 대로 걸치고 나섰다. 명화는 뽀이를 부르러 제비같이 날아갔다. 명화는 자동차 2대를 불렀다. 손님만큼 그도 급하였다. 집에 들러 옷이나 바꿔 입고 정거장에 나가자면 그도 시간이 바빴던 것이다. 무슨 탈을 하고 빠져나갈까 궁리궁리하던 명화에겐 이 뜻밖의 사건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자동차는 곧 왔다. 병일과 석호는 한 자동차를 타고 갔다.
명화도 뒤미처 자동차를 탔다. 그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은주의 사단을 여해에게 알리리라 하였다. 여해는 얼마 전에 퇴원을 해가지고 있을 때가 만만치 않아서 우선 명화의 집에 묵고 있다. 명화는 집에 들어 닥치는 길로 여해의 방문을 펄쩍 열었다. 여해는 혼곤히 잠이 들었다. 아직도 병기가 가시어지지 않은 헬쓱한 얼굴엔 눈썹만 유난히 검다. 움쑥 들어간 관자놀이엔 식은땀이 촉촉하게 맺히었는데 이불을 차 던지고 방바닥에 구울며 잔다. 명화는 곤히 든 잠을 깨우기가 애처로워서 방문을 도로 닫고 나오려 하였다. 문 닫는 서슬에 여해는 돌아 누우며 눈을 번쩍 떴다. 명화씨, 명화씨. 돌아서는 명화의 등 뒤에서 잠 깬 이는 부르짖었다. 명화는 다시 몸을 돌쳐설 겨를도 없었다. 어느 틈에 일어난 여해의 쇳깍지 같은 팔뚝은 등과 앞가슴을 으스러지라고 껴안는다. 불같은 사내의 숨결은 계집의 귀 밑에 설이었다. 명화씨, 명화씨, 왜 들어왔다가 도로 나간단 말이요? 잠이 들었으면 왜 깨우지를 못하고 도로 나간단 말이요? 난 지금도 명화씨의 꿈을 꾸었소. 꿈도 하도 뒤숭숭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지만은 맨 마지막엔 내가 개천에 떨어졌는데 명화씨가 위에서 나려다보고만 있구려. 그래, 나는 몸부림을 치며 우는 무렵이었소. 내 곁에 명화씨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허세만 썼구려. 명화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몰랐소. 정말 몰랐소. 나는 병원에 있을 적보다 여기 와서 되려 명화씨가 그리웠소. 나는 어제도 생각해보고 오늘도 생각해보았소. 나는 알았소. 명화씨를 잃고는 살 수 없는 것을. 그러나 그게 될 말이요. 여러 해 그리고 그리던 애인이 온다는데 그게 될 말이요. 나는 이를 악물고 단념을 해버렸소. 그런데 명화씨가 내 방에 올 줄은 정말로 몰랐소. 사내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떤다. 솟아나는 감사와 정열을 주체를 못하는 것처럼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떤다. 에그머니나 싶었다. 은주의 사단을 알리려고 들어온 것을 무슨 다른 뜻이 있어 들어온 것으로 오해를 하였구나 하였다. 하도 어림없는 오해에 기가 막히었다. 명화는 포옹의 중압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첫째로 몸을 빼려고 버둥거려 보았다. 그럴수록 쇳깍지는 더욱 좋아들었다. 사람을 좀 놓으셔요. 왜 이리 하셔요? 좀 놓고는 말씀을 못 하셔요? 명화는 여해의 행동이 너무 뱅충맞고 불쾌하고 또 한옆으로 우습기도 하였다. 아니요. 놓을 수 없소. 명화씨의 마음을 안 닿음해야. 안 해요. 놓으시고 내 말을 들어보셔요. 이 팔을 풀어요. 네. 사람 갑갑해 죽겠네. 명화는 한증막 속에 든 것처럼 땀방울을 떨구며 부르짖었다. 쇳깍지는 한순간 더욱 좁혀들었다. 정열의 불덩이가 명화의 왼몸을 태우는 듯 하였다. 그러자 문득 두 팔은 풀어졌다. 명화는 휘하고 가쁜 숨기를 내쉬었다. 옷매무새를 잠깐 고치고 바로 막질러 말하기 어려운 듯이 잠깐 망설이다가 그건 선생님이 순전히 오해십니다. 내가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이 방에 들어온 건 정말 아니에요. 아예 그런 생각은 마셔요. 그건 단념해 주셔요.
박병일 씨 댁에 괴상한 일이 생겨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잠깐 들어온 거예요. 여해는 빙그레 웃고만 섰다. 그것은 제가 오해한 것을 무안해하는 것이 아니요. 명화가 무안해서 거짓말을 꾸며대는 줄로 또다시 오해한 모양이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선생님, 오해예요. 난 지금 정거장에 나갈 길이에요. 왜 그이가 오지를 않아요? 선생님도 아시지. 명화는 또 한 번 다지고 은주가 유서를 써놓고 나갔단 말을 알리었다. 삶과 죽음. 은주는 거진 10시나 되어서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여상스럽게 저녁을 먹었다. 평일보담도 오히려 더 먹어보려 하였다. 마지막 저녁밥. 이걸로 길이 하직하는 이 세상의 음식이여니 하고 억지로라도 많이 먹어보려 하였건만 국맛은 소태였다. 밤날은 모래알 같았다. 늦은 저녁이 끝나고 설음질이 끝나고 아랫도리 사람들이 제각기 제 방을 찾아들기를 인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었다. 미닫이 틈을 여러 번 벌리고 밖을 내다보고 또 내다보았다. 밤은 짙어온다. 뒤뜰에 한 겹 검은 그림자가 지내갈수록 안마당의 발자취 소리도 드물었다. 봄밤은 짧건만은 은주에겐 길었다. 웬 집안이 괴괴해지기를 기다리는데 시간은 뒷걸음질을 치는 듯 하였다. 집안이 죽은 듯이 고요해지자 은주는 제 방문을 열고 나왔다. 미닫이를 닫히려 다 말고 문설주를 짚고 서서 제 숨길과 체온과 가지가지 지난 일의 생활 조각이 서리고 엉킨 제 방안을 다시금 둘러보았다. 제 팔꿈치에 자욱이 난 책상과 제 손때, 묻은 책꽂이와 제 얼굴을 비춰주던 경대들은 어데를 가요? 어데를 가요? 우리를 버리고 어데를 가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다시 들어와요. 손짓을 하며 부르는 듯하다. 은주의 눈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뒤도 아니 돌아보고 뒤안을 빠져나왔다. 휘 넓은 마당에 발소리를 죽이느라고 그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뛰고 굴리고 놀던 이 마당을 이렇게 쭈뼛쭈뼛하며 지나갈 줄이야. 그의 눈엔 새로운 눈물 방울이 번쩍였다. 소슬대문을 지나 골목을 나와 한 길로 구부러질 때 그는 언뜻 한번 돌아보았다. 드높은 안채의 기왓장과 으리으리한 사랑의 양관이 침침한 어둠 속에 옛 얘기의 궁궐과 같이 꿈결같이 떠보이었다. 잘 있거라. 은주는 들릴 듯 말 듯 혼자 속살거리었다. 그는 분명히 구두를 신었건만 또박또박 하는 소리가 나지를 않았다. 슬리퍼를 낀 듯 펄썩펄썩하고 질질 끌리었다. 무거우나 힘없는 걸음. 비슬비슬 누가 손가락 끝만 대어도 곧 쓰러질 듯 하였다. 길 한복판을 의연히 걷지를 못하고 가가의 추녀 끝에 몸을 감추는 듯하며 S동을 지나 K동 입새를 돌아 내거리로 꺾이려 할 인물이었다. 아가씨, 어딜 가셔요? 누가 코앞에서 부르짖었다. 은주는 깜틀하며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핑핑 내어 둘리는 시선에 싱글벙글 웃는 어멈의 얼굴이 보이었다. 제 자식이 앓는다 해서 지금 갔다 오는 길이에요. 어멈은 제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변명부터 먼저 한다. 아가씨는 어딜 가셔요? 이 밤중에.
은주는 이런 길에 집안 식구와 마주친 것이 아찔이었다. 저저 머뭇머뭇하고 무에라 해야 좋을지 몰랐다. 벌써 10시는 넘었을 거립슈 하고 어멈은 수상하다는 듯이 은주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동물을 잠깐 찾아보려고. 은주는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렸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은주는 당황히 거절하였다. 전차를 타고 갔다가 곧 올 테니 하고. 은주는 왜 내가 거짓말을 않을 수 없는가 하매 다시금 슬픈 생각이 복받쳐 올랐다. 그럼 다녀옵슈 하고 어멈은 돌아서 가기는 가면서도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고 또 보았다. 암만 해도 수상쩍다는 듯이. 은주는 어멈과 마주친 뒤로는 거의 다른 박질을 하다시피 재바르게 걸었다. 급한 마음 같아서는 자동차라도 불러 타고 싶었지만 자동차부에 들어가기가 싫거니와 혼자 타는 것이 도리어 수상쩍을 듯도 하였다. 그는 만만한 전차에 올랐다. 전차 한 모서리에 자리를 잡고 쩔쩔 끓는 뺨을 유리창에 대었다. 전차는 그리 붐비지 않았으되 동승객들의 시선을 피하여 얼굴을 숨기는 듯하고 창 밖을 내다보았다. 출렁출렁 물결치는 듯한 수없는 전등빛에 눈익은 건물들이 어른어른하며 지나친다. 밤눈에도 퍼렇게 물오른 길나무들이 푸수수하게 가지를 풀어 헤치고 뾰족족 잎사귀를 내밀었다. 이 집들과 이 나무들도 다시는 못 보겠구나. 은주는 여러 번 속으로 뇌이고 이별을 아끼었다. 전차는 귀에 익은 땡땡 소리를 연속내며 종로 내거리를 지나고 조선은행 앞을 지나고 경성역을 지났다. 마지막으로 화신상회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다. 진곡에도 한 바퀴 휘 돌아보고 싶었다. 작년 가을 수학여행 가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나며 정거장에도 마지막으로 둘러나왔으면 싶었다. 삼각정을 지나고 용산역을 지나자 차 안의 승객들은 하나씩 둘씩 사라졌다. 차 안의 사람의 그림자가 드물어짐에 창 밖의 전등불도 차츰차츰 줄어들었다. 어웅하고 컴컴한 밤빛이 심술 사나운 제 운명 모양으로 은주의 눈물 어린 눈에 대질렀다. 은주는 창 안으로 고개를 돌렸다. 전차 속은 어느 결엔지 텅 비었다. 승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남지를 않았다. 은주는 문득 호젓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다. 쨍쨍한 전등불도 어쩐지 흉물스러웠다. 찌렁찌렁 쇠를 끊는 듯한 전차의 커브 도는 소리와 잉잉하는 바퀴의 울음이 유난히 또렷또렷하게 들리었다. 은주는 치운 듯이 몸을 한번 흠칫하였다. 유리창엔 바람이 부딪는다. 전차는 바람에 날릴 듯 비틀거렸다. 봄밤은 싸늘하게 식었다. 축축한 냉기와 바람이 어우러져서 은주의 무릎 속으로 기어든다. 은주는 한기가 드는 듯 위아랫니가 마주치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노? 은주는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았다. 한강으로 가는 길이다. 죽을 곳을 찾아 한강으로 가는 길이다. 속으로 스스로 타일러 보았다. 왜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치운 밤에, 이 바람 부는 밤에. 이 의문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서름만 괴어 올랐다. 코끝이 맹맹해지며 눈물은 비 오듯 흘렀다. 은주는 전차가 선 줄도 몰랐다. 다 왔소. 나리우.
차장은 흔들흔들 피로한 몸을 흔들며 차 안으로 들어와 부르짖었다. 은주는 아뜩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다. 늙은 버드나무 가지가 흐트러진 머리칼같이 늘어진 가운데 전차는 딱 서 있었다. 와 하고 모래와 먼지를 끼얹으며 세찬 강바람은 은주의 잠바 자락을 날리었다. 양말 하나만 치켜 신은 정강이와 종아리가 선뜩선뜩하게 쓰리었다. 은주는 날리는 잠바 자락을 얼음 같은 손으로 여미며 조그마한 새처럼 오롤 떨었다. 은주는 바람과 싸우며 뒤로 불려가려는 몸을 억지로 버티고 한 걸음 두 걸음 내어디디었다. 바람은 온통 눈 속으로만 들어오는 듯하여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었다. 철교는 곧 나타났다. 밤눈에 거무스름한 난간이 이승과 저승을 막은 한 겹벽과 같이 흉물스러웠다. 은주는 비실비실 곱들어지려는 몸을 기대는 듯이 난간에 붙이고 한 손으로 부여잡았다. 그는 어찔어찔하는 눈으로 다리 아래를 나려다보았다. 밑에는 아직 물이 보이지 않았다. 손으로 난간을 쓸며 무의식적으로 발길을 옮기었다. 치운 봄밤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송판 위에 또닥또닥 떨어지는 유난히 분명한 제 발자취 소리와 이따금 우하고 간속까지 불어 들어가는 듯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얼마를 걸어가니 손에 잡았던 난간이 끝이 났다. 철교를 지내왔다. 하고 은주는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제 앞에는 홍살문 같은 붉은 쇠둘레가 활개를 벌렸다. 그제야 지금 제가 지나온 것은 정작 인도교가 아니요 소한강교인 줄 알았다. 인제 내 죽을 자리에 들어서는구나. 은주는 정말 인도교로 옮아서며 생각하였다. 힘과 혼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 하였다. 또 아까 모양으로 한 손으로 난간을 짚고 눈은 거의 감고 비틀비틀 걸었다. 출렁출렁하는 물결 소리에 제 디딘 것이 단단한 널조각이 아니요 굽이치는 물결을 그대로 밟고 나선 것처럼 어지러웠다. 은주는 주춤 발길을 멈추고 눈을 들었다. 사면은 괴괴하다. 하늘은 별로 슬쩍 가리운 듯이 어슴풀에 하나마 구름 한 점도 없었다. 별이 총총 났다. 그들은 장차 일어나려는 인생의 비극을 구경하려는 것처럼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강 건너 언덕 위엔 포플러 숲이 한 덩이 구름같이 피어난 가지를 떠보이었다. 쓸쓸한 불빛이 한 점 두 점 새어 흐르는 곳은 손님 없는 음식점들이리라. 은주의 눈은 강 위로 떨어졌다. 강물은 멀어갈수록 좁아들었다. 저 멀리 일렁일렁 흰 돛이 조는 듯한 낚싯배를 지나매 물결은 곧 하늘 자락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내 시체가 쟤까지나 흘러갈까? 문득 은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제 발 아래를 나려다보았다. 이때까지 그는 먼 눈만 살피고 차마 던질 자리를 나려다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울긋불긋하게 휘장을 두른 놀이배들은 빈 상여와 같았다. 물 가장자리에 늘어놓인 보트들은 해골을 엎어놓은 듯하다. 검푸른 물결은 소용돌이를 친다. 그 엎치락덮치락하는 물결은 마치 사나운 짐승의 뼈가 어마어마한 혓바닥을 널름거리며 제 희생을 기다리는 듯하다. 은주는 처음 죽음을 작정할 때 독약도 생각해 보았다. 목매는 것도 생각해 보았다. 독약은 너무 끔찍스럽고 목매는 것도 남볼상 사나웠다.
더구나 철도 자살은 지긋지긋하였다. 푸른 물결에 풍덩실 몸을 던지는 것은 다같이 죽는 일이로돼 로맨틱한 공상까지 자아내었던 것이다. 바그르 괴어오르는 꽃잎 같은 거품, 수멸수멸 구슬 같은 잔무늬를 그리는 물속에 고요고요히 잦아지고 싶었던 것이다. 번뜩이는 달 그림자를 안고 끝없이 흘러가리라 하였었다. 맑고 시원한 물에 더럽힌 몸이 씻기고 밀리며 은하수 끝까지라도 흘러가리라 하였다. 현실은 언제든지 아름다운 꿈을 깨뜨린다. 은은한 달빛도 없다. 맑고 고요하고 벽옥 같은 줄 알았던 물결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감대사나웁고 무시무시할 줄이야. 죽으려는 은주의 오직 하나 슬픈 공상조차 여지없이 부서지고 말았다. 강바람은 우르르 무엇을 무너뜨리는 듯한 우렁찬 음향을 내며 불어닥치었다. 횡댕그렁하게 비인 철교 위를 거칠 것 없이 호통을 치며 제조를 넘으며 쇠둘레를 쩌렁쩌렁 울리었다. 조그마한 소녀의 애처로운 운명쯤은 버들잎보담도 더 가볍게 하잘것없이 날려버릴 듯하다. 물결은 길길이 뛰었다. 바람의 거센 발길과 손길에 채이고 쥐어 질리는 듯이 펄펄 몸을 솟구치다가 좌르르 쏴르르 개거품을 흘리고 부서진다. 용솟음을 하며 어둠 속에 허옇게 춤추는 물꽃은 마치 어마어마하게 큰 이빨과 같았다. 그 흰 이빨은 제 희생이 떨어지는 대로 한 입에 집어 삼키려고 넘실거리는 듯하다. 이날까지 애달게 잦아진 무수한 영혼들은 근두박질을 하며 비명을 지르며 새로운 제 동물을 향해 사나운 손짓을 할 듯하다. 은주는 아찔하였다. 쇠난간을 짚은 가냘픈 팔이 휘청하고 넘어갔다. 우아하고 왼통 은주에게 몰려든 바람은 그 불쌍한 희생의 갈 길을 재촉하는 듯이 떠다넘길 듯하다. 삶과 죽음의 일순간. 은주는 아뜩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몸은 아직도 난간 이쪽에 곱들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한 발자국을 떼었다. 암만 해도 저 섰던 그 자리는 제 죽을 곳이 못 된다는 듯이 그는 또 아까 모양으로 난간을 부여잡고 한 걸음 걷고 쉬고 두 걸음 걷고 쉬었다. 쉬는 곳마다 밑을 나려다 보았건만 제 몸 떨굴 만한 자리를 찾지 못하였다. 손밑에서 싸늘한 쇠난간이 끝났다. 그는 인도교를 건너온 것이다. 은주는 깜짝 놀라는 듯이 몸을 돌쳐서서 다시금 쇠난간을 쓸며 급한 듯이 오던 길을 도루 걸었다. 새로운 결심과 용기가 그를 채쪽질하는 듯하였다. 저 멀리 문안이 꿈결같이 떠올랐다. 푸른 남산 등성이엔 길다란 전등불줄이 서리를 친 듯하다. 저 속에는 우리 학교도 있구나. 우리 집도 있구나. 은주는 안개 자욱한 속을 시름없이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번들번들한 자기 집 벽돌담과 새 쪽지같이 구부정하게 활개를 벌린 학교 지붕이 선하게 보이는 듯 왼몸의 맥이 일시에 풀리었다. 집에도 다시 못 가보고 학교도 다시 못 보고 눈물에 흐린 눈 아래 굽이치는 물결도 구름장과 같이 멍울멍울하다. 구실 같은 눈물은 밑도 없고 끝도 없는 어흥한 낭떠러지로 연거푸 구울러 떨어졌다. 제가 써두고 나온 유서가 마음의 키이었다. 오빠, 혼인은 아무데도 정하지 말아요. 여해는 징글징글하고 석호는 얄미워요. 하필.
원수에게로 시집 가라시는 오빠가 야속합니다. 저는 죽어요. 지금 한강으로 나가는 길이야요. 부디 안녕히 계셔요. 말은 비록 간단하나마 제 마음에 품긴 원한과 슬픔과 분노를 그대로 쏟아놓은 것이었다. 유언까지 써놓고 안 죽으면 은주는 다시 생각하였다. 그것은 죽음보담 더한 치욕이었다. 고통이었다. 눈을 꽉 감았다. 두 손으로 잔뜩 난간을 부여잡고 몸을 넘기려는 순간 멀지 않은 앞길에서 뿡뿡 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었다.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번개같이 꿈속 같은 머릿속에 번쩍하자 은주의 몸은 팔랑개비 모양으로 난간을 휘어넘었다. 그 서슬에 난간을 잡았던 두 손도 떨어졌다. 은주가 몸을 던지는 찰나 저를 잡으러 오는 줄 알았던 자동차는 과연 병일과 석호를 태운 자동차였다. 그들은 명화의 지시대로 한 자동차를 타고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대로 내어 순식간에 병일의 집에 들어닥치었다. 병일을 선두로 석호는 서슴지 않고 안에 들어섰다. 제 꿈과 행복과 기쁨을 한 몸에 짊어진 제 장래 아내가 죽고 사는 한 고비가 아니냐. 어느 겨를에 체면과 예절을 돌아보랴. 그들은 대뜸 은주의 방으로 뛰어갔다. 주인 잃은 방은 말짱하게 치워져서 티끌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영애가 마주 내다르며 제 남편에게 떨리는 손으로 종이 쪽지를 하나 전하였다. 그것은 은주의 유서였다. 황황히 보는 병일의 어깨 너머로 석호도 동그란 눈을 나리쏘았다. 여해는 징글징글하고 석호는 얄미워요. 석호는 무참하여 눈을 떼었다. 응으, 응으. 솔잎 수염을 뜯으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다. 발끈해지는 것을 억지로 참고 허둥허둥하는 병이를 따라 다시 자동차를 몰아 한강으로 달리었던 것이다. 소한강교를 다다랐을 때 병일은 그래도 동기의 정이라 엉거주춤하고 반쯤 일어서서 뚫어지라고 앞을 내다보았다. 어둑한 인도교 위에 어릿거리는 은주인 듯한 흰 점을 알아보았다. 저기 있군, 저기 있군, 어서 어서. 운전수를 재촉하였다. 운전수도 급한 듯이 연해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를 외쳤다. 난간에 붙어선 은주와 자동차의 거리가 세간통도 남지 않았을 일순간 은주의 몸은 나비처럼 날아 난간을 넘으며 바람에 불리는 한 송이 꽃과 같이 어둠 속에 번뜩하자 사라졌다. 아! 병일의 외마디 소리가 채 끝나기 전에 자동차는 은주의 섰던 자리에 닿았다. 쿵! 물밑에서 울려 올라오는 흉측한 음향. 오빠와 정혼 남편은 자동차 문을 박차고 나려섰다. 그들은 부산하게 떨어진 이가 기대었던 난간으로 몰렸다. 잠바의 뒷폭이나 잡으려는 듯이. 그들은 너클 잃은 듯이 이윽히 침침한 물결만 나려다보다가 서로 돌아다 보았다. 하나는 강 이편을 향해, 하나는 강 저편을 향해 다른 박질을 쳤다. 여보, 여보. 그들은 허공과 어둠을 향해 부르짖었다. 쏴하고 불어대는 강바람이 그들의 얼빠진 소리를 지워버린 듯 하였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다른 박질을 쳐서 가던 길을 도루오며 여보, 여보. 돼지 목 따는 소리를 외쳤다. 그들은 마주쳤다. 쩔쩔매었다. 허둥지둥하였다.
병일의 발부리에 무엇이 툭 하고 채이었다. 윽 하고 그는 곱들어질 듯하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는 제 몸이 강속으로 떨어지기나 한 듯이 겁을 집어먹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은주에 벗어놓은 구두이었다. 구두는 여기 있는데. 석호를 향해 바로 눈물 어린 소리를 떨며 무슨 보물이나 얻은 것처럼 구두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응, 신이 거기 있어. 석호도 제 친구가 움켜쥐고 있는 구두를 진기한 물건이나 되는 듯이 들여다보며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러고 지체를 하는 사이에 구할 사람을 구해내지 못하였다고 책망하는 이가 있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으리라. 어떡하오, 무간해하 아니오. 싸늘한 봄바람은 스프링 코트를 벗기에도 치웠다. 입을 옷을 다 입고 있어도 덜덜 떨리었다. 발을 빼고 물에 뛰어들기는 생각도 못할 노릇이었다. 옷 입은 채 물펑덩이를 하는 것도 무모한 짓이었다. 동생이 죽는다니, 친구의 누이가 죽는다니, 자동차로 얘까지 달려왔으면 의무를 다한 것이었다. 인사치레를 마친 것이었다. 뒤미처 난데없는 자동차 소리가 철교를 요란스럽게 울렸다. 그 자동차는 사나운 경적을 울리며 번개같이 달려온다. 그 자동차는 인도교를 올라서며 곧 걸음을 멈추었다. 그 안으로부터 동저고리 바람에 청년이 까치집 같은 머리를 날리며 떨어지듯 나려선다. 그는 기묘해이었다. 명화로부터 은주가 자살의 길을 찾아 한강으로 나간 듯 하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리옷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선 것이었다. 금방 명화에게 쏟으려던 뜨거운 정열도 간 곳이 없었다. 금세로 눈길이 뒤집혔다. 두루막도 잊었다. 양말도 잊었다. 맨발로 뛰어나섰다. 어디를 가셔요? 명화는 돌변한 여해의 태도에 놀래었다. 한강에. 여해는 벌써 중문을 빼개고 나서며 대답하였다. 그렇게 급하셔요? 옷이나 입으셔야지. 명화는 뒤따라 나오며 부르짖었다. 아니요, 아니요. 여해는 허둥거리며 손을 내저었다. 어느덧 대문을 열고 나섰다. 그럼 제가 타고 온 자동차를 그대로 타고 가셔요. 네, 자동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으나마 자동차란 말이 번쩍 뜨이는 듯 하였다. 웬일일까? 명화는 의아한 듯이 혼자 중얼거렸다. 여해는 자동차에 오르며 숨찬 소리로 연송 부르짖었다. 한강에, 한강에. 그에게는 자동차의 속력이 너무도 느리었다. 지지하였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펄펄 뛰었던 것이었다. 여해는 바람결같이 뛰어서 병일에 털썩 주저앉은 앞으로 왔다. 그는 병일을 보았다. 석호를 보았다. 병일의 손에 움켜쥐인 은주의 구두를 보았다. 여해는 억센 손으로 병일의 멱살을 축혀잡듯 하고 뒤흔들었다. 어찌 되었소? 병일은 웬 영문을 모른다는 듯이 눈을 멀뚱멀뚱하다가 지금 막 떠떨어져서 라고 더듬거렸다. 여해는 맹수의 휘파람 같은 신음성을 발하였다. 잡았던 병일의 멱살을 놓고 일순간 팔짱을 끼었다가 여해는 눈을 부릅떴다. 그 눈에서는 불길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나는 새와 같이 난간 위에 올라설 겨를도 없이 두 팔을 꼿꼿이 세우며 그대로 푸른 물속을 향해 거꾸로 떨어졌다. 아! 병일과 석호는 일시에 부르짖고 그제야 새로운 정신과 용기가 난 것처럼 다른 박질로 강을 건너 배 메어놓은 대로 뛰어나려왔다. 그들은 고래고래 뜻도 모를 소리를 외쳤다. 술집에서 사공들도 뛰어나왔다. 곤드레만드레 곤죽이 다 된 술꾼들도 몰려들었다. 어둑어둑하고 쓸쓸하던 강가는 시끌시끌해졌다. 찌극삐극 출렁, 배 세 개는 닷줄을 풀었다. 어둡고 물결치는 강 위에서 배들은 길을 잃은 듯이 비틀거리고 헤매었다. 제 희생을 도로 뺏어가려는데 심수를 낸 것처럼 물결은 더욱 높이 뛰며 와그르 버그르 뱃전에 발버둥을 친다. 여해는 물속 깊이 깊이 떨어졌다. 그 찰나 삶과 죽음의 관념이 무서운 속력으로 주마등과 같이 얼른하다가 사라졌다. 그에게는 삶도 없었다. 죽음도 없었다. 삶보담 죽음보담 다 강렬한 의식이 그를 지배하였던 것이다. 은주를 구하자. 육체적 정신적 찢어질 듯한 긴장이 웬통 이 한 가지 생각에 몰리고 뭉치었다. 은주가 유서를 써놓고 한강에 나갔다는 말을 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알았다. 이론적으로 이 갈피, 저 갈피를 따져서 안노릇이 아니요. 상상으로 이렁저렁 경우를 추측해서 짐작한 것도 아니다. 그는 웬몸과 마음으로 은주의 행동의 원인을 느끼었다. 깨달았다. 누가 이 어린 여학생으로 하여금 죽음의 길에 나아가게 하였는가? 누가 방싯 웃으려는 인생의 꽃봉오리에 끝없는 슬픔을 안고 푸른 물결에 몸을 던지게 하였는가? 그 쾌활하고 명랑하고 어여쁜 처녀로 하여금 번민과 온회와 원한에 조그마한 염통을 갈기갈기 찢게 하였는가? 기쁨과 행복의 절정에서 종달새같이 뛰노는 철없는 아가씨로 하여금 제 목숨을 끊으려는 막다른 곳에 뛰어들게 하였는가? 이 악착한 비극의 절대 책임자는 갈데없는 자기였다. 짐승과 같은 제 정열 때문이었다. 악마와 같은 제 성욕 때문이었다. 이 너무도 어여쁘고 너무도 참혹한 제 희생을 구해내지 않고는, 살려내지 않고는 여해는 살랴 살 수 없었다. 죽으랴 죽을 수 없었다. 여해는 물속 깊이 깊이 떨어졌다. 미끈하고도 부실부실한 물 밑바닥이 슬쩍 얼굴에 닿을 둥 말등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제 몸을 한번 번뒤치는 바람에 일렁하고 고개가 앞으로 내어 밀려지며 몸은 풍선보담 더 가볍게 술렁술렁 떠올랐다. 그는 중학생 시절 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헤엄질 치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수영선수의 차례에는 들지 못하였다. 개헤엄에서 발거리로 한두 간통을 왕복하는데 지나지 않았었다. 철창 생활 5년 동안에 그는 물론 물 구경도 못하였거니와 더구나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 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죽음의 위험에 그는 제 몸을 내던진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한껏 긴장한 정신과 육체는 이따금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곱다랗게 물 위에 떠오를 수 있었다. 후! 숨과 물을 한꺼번에 뿜으며 칼등 같은 물결 위에 몸을 비스듬히 누이고 자질하듯 한 팔로 물을 헤치며 발로 물고비를 돌리며
위로 몸을 밀었다. 땀과 물방울에 무겁게 감기었던 눈시울을 찢어지라고 뜨고 불같은 동자를 물 위로 굴리었다. 어둠침침한 물결은 경련을 일으킨 듯이 수멀수멀 떨다가 발작적으로 길길이 뛰엄질을 하며 부자 높이나 대강이를 쳐든 용소슴이 와그르하고 여해의 얼굴 위에서 부서졌다. 여해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물등성이를 넘고 또 넘었다. 은주의 모양은 찾으랴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여해는 아뜩 정신을 차리었다. 그는 물결을 따라 나려가지 않고 죽을 힘을 다 써가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한 가운데 어쩐지 은주가 상류로 흘러간 듯이 착각을 한 것이었다. 물결에 반항하는 잠재의식이 여해로 하여금 위로 치거슬러 올라가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결단하고 물에 던진 은주가 헤엄을 치며 치거슬러 올라갈 까닭은 절대로 없었다. 물결 밀리는 대로 밑으로 흘러나려갔음에 틀림이 없었다.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선 위에서 여해는 이때껏 헛노력을 한 것이었다. 방향을 바꾸려고 돌릴 겨를도 없이 세찬 물결은 그의 등을 밀어 미끄러질 듯이 몸은 흘러나려갔다. 순식간에 인도교 밑을 지나고 어느덧 기차 지나가는 철교 가까이 나려왔다. 물결은 더욱 사나워졌다. 와그르 버그르 하는 우렁찬 울림이 소리소리 지르며 물에 젖은 고막을 따리었다. 넘실거리는 검푸른 바위덩이가 일어섰다. 주저앉았다 하며 여해의 몸을 바람개비보담 더 가볍게 흔들고 놀리었다. 철교 밑에는 물결이 돈다. 헤엄치는 이나 보트 타는 이에게 가장 위험한 관문. 여해는 약간 피로해지려는 몸에 새로운 힘을 주며 이 난관을 얼른 돌파하려 하였다. 그러나 몸은 조리를 돌리는 것처럼 빙그르 돌았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이 몸이 잦아지는 한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며 돌다리 가까이 휘몰아 박힌 몸이 간신히 떠올랐다. 회오리 바람 속에 든 듯한 의식 가운데 제 발길에 무엇이 걸리는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재바르게 발을 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버르둥거리는 제 손길에 무엇이 물씬하고 만치었다. 송장이다.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번쩍하자 왼몸에 소름이 쭉 끼치었다. 그 다음 순간 은주다 하는 생각이 돌았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늦었다. 엉겁결에 그의 손에 잡히었던 은주의 팔인 듯한 무엇을 놓은 뒤였다. 그는 놓친 것을 다시 부여잡으려고 팔을 내저었다. 손끝에 닿을 듯하던 그 무엇은 뱅뱅 돌며 멀어지려 한다. 여해는 몸을 솟구치며 뛰엄을 뛰다시피 그 무엇을 향해 돌진하였다. 그 서슬에 제 의사와는 정반대로 몸은 사나웁게 까불리는 듯 하더니 그 소용돌이의 태밖을 벗어나 한간 통이나 밀려나려 왔다. 여해는 물속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제 이맛전을 갈기며 역류하는 물결과 같이 왼몸의 피도 거꾸로 흐른 듯 하였다. 물방울에 감겨지려는 눈을 찢어지라고 부릅뜨고 의적하며 입술을 깨물며 또 한 번 몸을 솟구쳐서 그 소용돌이로 뛰어들었다. 버르적거리는 여해의 손가락 끝에 기적적으로 은주의 머리칼이 잡히었다. 은주는 지푸라기보담 더 가볍게 물얼굴에 딸려 올라왔다.
그러자 문득 은주는 마지막으로 용을 쓰는지 몸을 번드치는 바람에 여해의 손에서 머리칼이 빠져나갔다. 앗! 여해는 외마디 소리를 치고 은주의 몸을 다시 잡으려고 놀랄만치 기민하게 오른팔을 내어 밀었을 채 허공을 향해 버둥거리는 듯한 은주의 손이 어깨에 와서 닿았다. 은주의 두 팔과 몸은 여해의 팔뚝 위에 무겁게 메어 달리었다. 여해는 놓친 은주를 다시 부여잡은 기쁨도 한순간이었다. 은주의 몸은 쇳덩이보담 더 무겁게 그의 팔을 밑으로 낚고치는 듯 하였다. 여해는 몸을 움직일 자유를 잃고 말았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부여잡는 법이다. 은주에게는 물론 의식은 없었다. 생명의 최후 본능이 그로 하여금 여해의 팔뚝에 메어 달리게 한 것이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해는 은주의 무게에 끄들리어 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중병을 치른 끝이라 아무리 몸과 마음이 건장하였다 하더라도 몇십 분 동안 물결과의 싸움은 자칫하면 여해의 팔과 다리의 힘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 같았었다. 제 혼몸이라도 헤어나기가 어려웠으리라. 게다가 은주의 몸이 천근 무게로 메어 달리었으니 용신을 하려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헛북에 죽는가? 내 팔에 메어 달린 은주를 이렇게 죽이는가? 여해는 애달봤다, 원통하였다. 제 죽는 것은 그리 설불 것도 없지만은 은주를 찾기까지 해가지고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 절통하였다. 그는 마지막 용기를 떨치어 푹 솟구쳐 올랐다. 그 찰나 무겁던 오른팔이 거뜬해졌다. 앞으로 닥치는 물결을 잡아당기는 듯이 해침해 몸은 쉽사리 수면에 떠올랐다. 휘숨을 내어 쉴 겨를도 없이 앗! 은주를 놓쳤구나. 자기가 용을 쓰는 서슬에 은주를 뿌리쳐 떨군 것을 깨달았다. 두 팔로 물속을 휘저어 보았건만 파래같이 제 팔뚝에 걸리었던 은주의 손은 다시 잡을 수 없었다. 여해의 창자는 찢어지는 듯 하였다. 물속에 발버둥을 치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다. 송장 다 된 그의 얼굴은 비통한 결심에 실룩실룩 떨리었다. 죽을 애를 써서 떠오른 제 몸을 다시 물속 깊이 떨어뜨렸다. 물속에 얼마 나려가지 않아 그의 팔은 다시 은주의 허리 얼음을 부둥켜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는 물밑이었다. 더구나 한 팔로 은주를 아는 터이었다. 다시 몸을 번디칠 힘도 자유도 그에게는 없었다. 코로 입으로 물은 거칠 게 없는 듯이 들어왔다. 그는 제 운명을, 제 죄책을, 제 버력을 달게 받는 듯이 입을 벌리었다. 그의 의식은 물속과 같이 거물거물해졌다. 캄캄해오는 의식의 밤 가운데 오직 한 개의 등불이 반짝하였다. 나는 은주에게 죽음으로써 용서를 빈다. 마지막 의식도 사라졌다. 다만 은주를 부여잡은 그의 소나기만 있는 힘이 모조리 몰리었다. 인제는 다시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병일과 석호가 지휘하는 배 세 척이 등불과 횃불을 잡히고 나려왔다. 난데없는 불빛에 사람을 둘씩 삼킨 물결은 놀란 듯이 제 희생을 뒤덮는 모양으로 쫙하고 물 한두 개를 퍼뜨렸다. 배는 쉽사리 여해가 자물어진 자리에 와서 비척비척하며 돌았다.
조금 전에 여해가 버르적거리는 것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알아본 까닭이었다. 익숙한 사공의 손에 두 남녀는 어렵지 않게 건져내이었다. 배가 닿자 송장이 될지 환자가 될지 모르는 여해와 은주는 곧 자동차로 용산병원에 실리어 갔다. 돌아온 애인. 명화는 여해를 보내고 자동차 한 대를 다시 불러 경성역으로 달리었다. 정거장 이맞전에 붙은 둥그런 시계는 벌써 11시 10분을 가리킨다. 기차 닿을 시간은 10분도 남지 않았다. 부으르는 듯이 자동차를 뛰어내린 명화는 허둥지둥 입장권을 사가지고 개찰구로 다른 박지를 하였다. 마중 나온 사람들을 벌써 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명화의 마음은 까닭없이 급하였다. 앞에 사람을 거의 떠다박 지르는 듯이 하고 개찰구를 뛰어나왔다. 구름다리를 지날 때에도 괜히 종종 걸음을 쳤다. 층층대를 나려가는데 몸이 앞으로 쏠리어 하마하더면 곱들어질 뻔하였다. 플랫폼에서 차를 기다리는 단 5분의 시간도 명화에게는 1세기나 되는 듯이 지리하였다. 어둠을 뚫고 멀리 바라보는 명화의 시선 가운데 불배암 같은 기차가 검은 몸뚱아리를 나타내었다. 명화에겐 숨이 답답해지는 듯한, 가슴이 뻑적지근해지는 듯한 한순간이 지났다. 어느덧 기차는 뛰 소리를 높이 지르고 눈 한 번 깜짝일 사이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며 명화를 위협하는 듯이 압도하는 듯이 들이닥치었다. 이리 닿고 저리 닿는 총총한 발자국에 플랫폼은 와글와글해졌다. 사람의 그림자는 불개아미 떼 모양으로 기차를 향해 몰려들었다. 바쁘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허둥지둥하는 순간 명화는 어깨 틈을 비집고 헤엄치듯 종종 걸음을 쳤다. 다리가 뛰는 대로 심장도 뛰었다. 밖에서 아무리 차 안을 눈여겨보았지만 어수선하게 일어선 사람의 그늘로 말미암아 분명히 훑어볼 재조가 없었다. 이 찻간에서 저 찻간으로 건둥건둥 더듬어 보며 바람 맞은 꽃잎처럼 명화는 재바르게 떠나갔다. 그리운 그이의 모양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맨 끝에 찻간까지 쏜살같이 뛰어갔다가 다시 돌쳐서서 다시금 앞에 찻간에 눈을 팔리고 허전거리는 걸음을 재촉하였다. 안 왔을 리가 없는데. 명화는 가벼운 실망을 느끼었다. 몇 번 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고 싶었지만은 붐비는 그 안에 한 번 들어서면 찾을 일을 더욱 찾기 어려울 듯 하였다. 영등포까지라도 마중을 나갈걸. 명화는 중도에 마중을 못 나간 것을 여러 번 뉘우쳤다. 발을 동동 굴렀다. 내릴 승객은 거지반 다 나린 듯 플랫폼이 빡빡하도록 거뜩 들어찬 사람의 물결은 출구를 향해 흘렀다. 명화는 짜증이 나서 그만 울고 싶었다. 그때였다. 누가 등 뒤에서 명화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명화는 힐끔 돌아다 보았다. 거기는 외투깃을 턱까지 치켜 올리고 중절모를 눌러쓴 청년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청년이야말로 자기가 찾는 그이인 줄 명화는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그렇다. 그것은 직각에 틀림이 없었다. 직각으로 몰라보았으면 얼굴을 마주보았다 할지라도 낯 서투른 사람으로 지나쳤을는지도 모르리라. 그대도록 그이의 얼굴은 변하였다. 얼굴뿐이 아니요 체격조차 변하였다.
그래도 상열은 명화를 알아본 모양이었다. 제 앞을 지나가는 명화를 보고 뒤를 쫓아와서 앓은 채를 한 모양이었다. 김상열은 본래 작은 키는 아니었다. 그러나 위아래 구격이 꽉 찼을 때에는 훤출한 중키밖에 더 되지 않았었다. 목고개도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 보기 좋게 펴인데 진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렇게 멋거리 없이 외가리 모양으로 기름해졌을 줄이야. 더구나 그 건드렁건드렁하는 목은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듯하다. 전에도 해사한 얼굴이었지만은 연연한 흰빛이 눈이 부실 지경이다. 둥구스름하던 뺨이 훌쩍 빨아들고 드러난 광대뼈 언저리엔 발그스름한 도화색이 떠돈다. 서글서글하고 든든하고 다부진 옛 모양은 찾으랴 찾을 수가 없다. 빳빳하고 건들건들하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꼬장꼬장은 하건만은 손만 대면 뚝 하고 부러질 것 같다. 조금 날카롭게 변하기는 하였으되 그래도 다정하고 영체 도는 눈만이 옛날 상열을 방불하게 할 뿐이었다. 무척 여위였구나. 앓는다더니 무슨 몹쓸 병인고. 명화는 상열이 툭 붉어진 울대뼈와 앙상하게 치떨어진 어깨 쪽지 근처를 치어다보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애인은 서로 멀거나 바라만 볼 뿐이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명화는 널뛰는 듯한 가슴이 간신히 진정이 되자 반가운 생각보담도 어쩐지 슬픔이 앞을 가리었다. 방정맞은 눈물이 귀에 한 방울 구울러 떨어졌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서도 말만 꺼내면 이 사람이 오락가락하는 번잡한 곳에서 울고 쓰러질 것 같았다. 목은 까닭없이 메이었다. 상열도 감개무량한 듯이 물끄러미 명화의 얼굴을 들여다볼 뿐이요. 입을 벌리지는 않았다. 이윽고 핏기 없는 상열의 손은 명화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나긋나긋한 명화의 손은 나무 껍질 같은 상열의 소나귀에서 바스러지는 듯 하였다. 명화는 부드럽고 따뜻하던 상열의 손이 해골과 같이 싸늘해진 것이 더욱 슬펐다. 상열이가 쥐고 있던 제 손을 빼자 이번에는 명화가 상열의 손등을 얼싸 잡았다. 가셔요. 명화는 상열을 끄는 듯하며 처음으로 입을 떼었다. 이 대면대면하고도 안타까운 무언극을 오래 계속하는 것이 남볼상 사나웠던 것이다. 층층대를 올라가는데 상열의 다리는 떨리는 듯하였다. 명화가 반은 부축한 셈이었지만 상열은 층층대를 반도 올라오지 않아서 숨길이 헐떡거렸다. 왜 거북하셔요? 명화는 숨소리를 듣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인 주셔요, 그 가방을. 제가 들게. 하고 명화는 상열에 든 가방을 뺏으려 하였다. 아니 괜찮아. 그냥 두어. 상열은 말로는 사양하면서도 가방을 놓기는 놓았다. 그의 숨길은 더욱 가쁜 듯하였다. 층층대를 거진 다 올라와서 상열은 벼란간 딱 선다. 억지로 참고 참았던 기침이 필경에는 나왔다. 처음에는 쿨룩쿨룩하다가 나중에는 왼몸을 사나웁게 뒤흔들며 기침은 가슴을 찢어내는 듯하다. 왜 이러셔요? 왜 이러셔요? 명화는 놀라 부르짖었다. 무서운 기침은 한동안 끊칠 줄 몰랐다. 덜덜 떠는 턱, 피멍이 든 듯이 자줏빛이 되는 얼굴, 사나웁게 물결치는 안가슴. 명화는 애처로워 견딜 수 없었다. 칵 소리가 나고 고개가 앞으로 폭 꼬꾸라지며
무엇이 올라오는 듯한 기척을 알아차리자 명화는 재바르게 제 손수건을 갖다 대었다. 새하얀 수건에 새빨간 핏덩이가 울컥 쏟아졌다. 명화는 하도 끔찍스러워서 오싹하고 몸을 떨었다. 얼마 만에야 상열은 거르렁거르렁하고 담 끓는 소리를 겨우 진정을 하고 걷기 시작하였는데 다리를 아까보담도 더 가누지를 못하여 비실비실 쓰러질 듯 하였다. 명화도 바싹 달라붙어서 뒤로 거의 얼싸앉는 신용을 하고 걸으면서 등허리를 문질렀다. 겹겹이 입은 옷 속으로도 앙상하게 뼈만 만치었다. 해외 풍상이란 이렇게 지독한가? 명화는 헙수룩한 상열의 목덜미를 대밀어 보며 혼자 생각하였다. 즐거웠던 환상은 부서졌다. 7, 8년을 그리고 그리다가 막상 만나보니 애인의 몸은 벌써 여지없이 파괴된 뒤일 줄이야. 몹쓸 병이 든 뒤일 줄이야. 명화는 피를 배앗는 것을 보고 상열의 병이 무엇인지 물론 짐작하였다. 끔찍한 폐병. 환자의 목숨을 세상 없어도 빼앗고야 만다는 무서운 폐병. 명화는 상열만 나오면 기생생활을 집어치우려 하였었다. 화려하나마 신선한 생활. 웃음과 아양의 그늘에 숨은 눈물과 한숨의 생활. 꾸밈과 거짓에 몸과 마음이 실실이 풀리는 생활. 이런 생활도 인제 며칠만 지나면 떴다 바라다. 알뜰살뜰한 애인의 품속에 깊이 깊이 안기리라. 참된 정과 솟아나는 사랑에 뒤덮이고 파묻히리라. 오붓하고 안온한 사랑의 보금자리에 피로한 몸과 마음을 늘어지게 쉴 날도 멀리 않았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새 생활의 준비에 바빴었다. 요사이는 새로운 용기와 가라앉은 배짱으로 손님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병이를 구스리는데도 그리 힘들지 않았다. 제 정실 부인이 되어지라고 오복조림을 하며 명화의 청구라면 헉헉하게 들어주었다. 감아 올릴 대로 감아 올렸다. 인제는 만단의 준비가 완성이 됐다 해도 좋았다. 은행에 남몰래 맡겨놓은 돈도 10,000원대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집도 제 집이었다. 틈틈이 사모은 땅도 양식거리는 되었다. 세간도 그리울 것 없이 장만해 두었다. 폐물 나부랭이도 값을 친다면 몇천 원은 되었다. 그러하였거늘 돌아온 애인은 앞날이 얼마 남지 않은 폐병 환자가 아니냐. 제 마음의 태양등을 정작 꺼내놓고 보니 타고 남은 제일 줄이야. 오늘날까지 모으고 모은 건사가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듯 하였다. 째기발을 디디고 기다리던 행복의 장미화는 잡고 보니 슬픔의 가시였다. 명화는 비척비척하는 상열을 부축해 나오며 제 눈이 휘황한 전등불 가운데도 캄캄해지는 듯 하였다. 명화와 상열은 자동차를 탔다. 바로 병원에를 갈까요? 명화는 근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어. 들어닥치는 길로 병원은 불길한걸. 허허. 상열은 쾌활한 듯이 웃었다. 기침할 때보담은 훨씬 원기가 난 모양이다. 얼굴은 아까보담도 더 헬쓱해진 듯 하였다. 그렇기는 허지만서도 명화도 하염없는 웃음을 띄웠다. 오시노라고 병환이 덧치신 듯한데 왜 기침하는 걸 보고 그러나? 그 기침한 지는 벌써 3년이 넘는데 아직 이렇게 까딱이 없다네. 벌써 3년이나 됐어요? 에구머니나.
3년은커녕 100년을 가면 어떨라고. 허허. 상열은 침통하게 웃었다. 어디로 가십쇼? 운전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묻는다. 글쎄, 어디로 갈까? 병원은 싫다시고. 아무튼 종로통으로 흘러갑시다 그려. 명화는 익숙한 솜씨로 운전수의 말을 선뜻 받아주고 다시 상열을 향해. 그럼 어디로 가실까? 제 집으로 가실까? 글쎄. 상열은 잠깐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다가 요새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겠지 하고 의미 있게 웃었다. 기생집에 가기는 꺼리는 눈치였다. 그래요. 종용치는 못해요. 그럼 어디로 갈까? 좀 편하게 누우시기라도 하셔야 될 텐데. 아주 여관으로 갈까요? 상열은 고개를 흔들었다. 여관은 더 번잡할 텐데 어디 후미진 염집이 없을까? 사람 많이 끼이는 데는 어디든지 싫은 모양이었다. 명화는 이윽히 생각하다가 그럼 좋은 데가 있어요. 우리 취월이란 요리집으로 갈까요? 요리집이 종용할까? 불황자 취체에나 걸리면 재미가 없는데 하고 상열은 눈을 깊숙하게 뜬다. 그 눈에는 공포의 빛이 역력히 움직였다. 오랫동안 해외에 있던 사람이 경찰을 꺼리는 것을 명화도 잘 안다. 설령 아무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귀찮음에 틀림이 없었다. 막상 취월이란 요리집이 좋아요. 일본 요리집이고 손님도 그리 많지 않고 누울 방도 곧잘 빌려주고 취체 같은 것은 절대로 없어요. 명화는 상열을 안심시키는 듯이 쭉 설명을 해들리었다. 단둘이 가는 것이 수상쩍게 보이지 않을까? 상열은 그래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괜찮아요. 거기는 그런 짝패 손님들만 오는 데랍니다. 더구나 난 주인을 잘 아니까요. 잘 아는 게 병통이 되지 않을까? 아무개란 기생이 어떤 사내를 데리고 왔더라고. 상열의 생각은 물 부어 셀 틈 없이 주밀하였다. 자동차는 어느덧 종로통에 들어섰다. 어디로 가십쇼? 운전수는 자동차를 멈칫거리면서 또 한 번 이 수상쩍은 남녀의 갈 곳을 물었다. 남산으로 가요. 취월이란 요리집으로요. 명화는 망설이는 운전수에게 명하였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집에 가자니 수없이 올 인력거를 일일이 따기도 성가시고 더구나 병일이나 찾아오는 날이면 더욱 귀찮을 듯 하였다. 그렇다고 여관에 들기도 꺼리는 터이면 취월밖에 만만한 곳은 없었다. 주리를 하도록 능갈스러운 주인 노파에게 돈이나 두둑이 쥐어주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도 감쪽같이 감춰줄 것이었다. 한 달, 두 달은 마치 모르겠으되 며칠쯤은 그리고 그리던 사랑을 쥐도 새도 모르게 속살거리기엔 가장 좋은 처소라 할 수 있었다. 상열은 사정도 들어보고 밝은 날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도 늦지 않으리라 하였다. 더구나 밤중이니 이런 데밖에는 갈 곳이 없지 않으냐. 자동차는 오던 길을 되짚어서 남산으로 향하였다. 괜찮을까? 상열은 명화를 보고 다심스럽게 묻는다. 전일에도 자상은 스러웠지만 뇌뢰 낙낙하던 상열이언을 어떻게 이렇게 다심스러우랴. 중병이 들면 성격까지 변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서운 비밀을 지닌 것이나 아닌가. 괜찮아요. 조선 요리집과 달라서 첫째 조선 손님이 적고
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님끼리 마주칠 기회도 없어요. 손님 좌석엔 세상 없는 일이 있더라도 경관은 절대로 드리지 않아요. 명화는 염려를 놓아라는 듯이 또 한 번 설명을 해들리었다. 상열은 고개만 끄덕였다. 자동차는 남산 잔등에 누그러운 구배를 기어올라 숲 사이를 질팡갈팡하다. 약수터로 더듬어 휘어들어 취월 앞문까지 쑥 들어섰다. 자동차 소리를 듣고 하녀들이 우하고 뛰어나왔다. 익숙한 명화가 앞장을 서서 종용한 방을 찾았다. 상열은 스프링코트 옷자락을 더욱 치켜 올리고 모자를 나리 누르며 뒤따라 들어갔다. 현관에 올라서자 주인 노파도 내달았다. 그 뚱뚱한 배를 치술러가며 웃으며 명화를 보고 꼬박이 절을 하였다. 병일이와 여러 번 온 탓으로 주인 노파는 끔찍이 명화를 대접하였다. 명화는 제 뒤에 선 상열을 눈으로 가리키며 눈을 껌쩍하였다. 노파는 상열을 보고 익히 알던 손님처럼 깍듯이 인사를 하고 나서 벌써 만사를 알아차린 모양으로 제가 앞장을 서서 후미진 방 중에도 후미진 방을 골라 인도를 해주었다. 상열이가 방에 들어선 뒤에 명화는 주인 노파를 데리고 나왔다. 사양하는 노파의 소나귀에 10원짜리 2장을 꽁치꽁치해서 쥐어주었다. 노파는 흐뭇하게 웃으며 절을 10번이나 더 하였다. 명화는 첫째 병일이에게 제가 다른 손님을 끌고 왔더란 말을 말라고 부탁하였다. 둘째 누가 저를 찾더라도 여기 있단 말을 말라고 하였다. 그렇다 뿐이에요. 그렇다 뿐이에요. 하고 노파는 수없이 고개를 꼬박꼬박 하였다. 마지막으로 명화는 눈짓을 하고 웃었다. 만사를 제게만 맡겨주셔요. 노파도 알아차리고 웃었다. 음식은 간단히 해주셔요. 명화는 끝으로 한마디 남기고 방으로 들어와 운목에 우뚝하게 서 있는 상열의 모자와 외투를 벗기었다. 고국의 흙. 봄밤은 선선하게 따뜻하였다. 명화는 뜰로 향한 장지를 열고 상열이와 나란히 앉았다. 정원에는 은은한 전등불이 운모 조각처럼 번뜩였지만 나무 그림자만 어른거릴 뿐이요. 사람의 자취는 없었다. 상열은 나무 진과 풀 향기를 실은 눅눅한 공기를 살 것 같이 들여마시며 저기 안심을 하는 모양이다. 어때요? 한적하지 않아요? 명화는 난쟁이 황양목으로 곱게 선을 두른 화단에 옹기종기 놓인 일찍 피는 꽃들이 밤눈에도 방싯방싯 웃으려는 것을 내다보다가 상열에게 말을 건네었다. 그렇군. 바로 절간에나 들어온 것 같은데. 상열은 맞장구를 치고 멀리 서울의 불바다를 그리운 듯이 바라다 보았다. 두 애인은 잠깐 말문이 막혔다. 산같이 쌓이고 쌓이었던 회포가 마주보는 순간에 봄눈 슬듯 사라지고 만 것 같았다. 명화는 문득 처음 만날 때부터 상열이가 너무 점잔을 빼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때에도 제 마음에 쏟는 정을 열에 하나도 드러내지를 못하였었다. 숫색시같이 남의 눈을 꺼리고 부끄럼을 타고 가슴을 울렁거리고 까닭없이 얼굴이 화끈해지는 것이었다. 상열을 그리는 여러 해 동안 이따금 어린 자기의 안타까웠던 사랑을 돌아보고 우습게 생각하였다. 왜 그때는 의엿이 할 말도 못하였던고. 부여잡고 싶은 두루막 뒷자락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던고. 상해를 건너갈 때만 해도 왜 말리지 못하였던고.
내가 잡으면 설마 뿌리쳤을까? 죽음으로 메어 달렸으면 그런 슬픈 이별을 안 하고도 말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그릴 것을, 이렇게 안타까울 것을. 어쩌면 그렇게도 병신스러웠던가. 벙어리 노름을 하였던가. 이번에 만나고만 보면 세상 없어도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을 작정이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둘이 얼싸안고 쓰러졌으면 쓰러지리라 하였었다. 두 손목을 마주잡고 한자리에 거꾸러졌으면 거꾸러지리라 하였었다. 두 사이에 체면이 있을 리 있느냐, 부끄러워할 까닭이 있느냐. 마음에 있는 대로, 가슴이 원하는 대로. 불덩이 같은 사랑의 포옹에 왼몸에 피를 태우리라고 참고 참았던 정열의 회오리 바람에 그를 휘술래를 돌리리라. 높게 막았던 방축이 터져나오는 물과 같이 그를 둥둥 띄우리라 하였었다. 그러하였거늘 그 용맹은 어디로 갔는가? 그 결심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한적한 이 자리. 엿보는 것은 나무 그늘밖에 없건만은 단둘이 무릎을 마주대고 앉았건만 왜 가슴이 설레기만 하는가? 왜 목이 메이기만 하는가? 왜 쪽진 머리가 근일근일하고 얼굴에 분때가 꾀죄죄하게 흘러나리는 것 같은가? 무슨 까닭으로 고개를 바로 쳐들 수가 없는가? 무슨 까닭으로 대면대면하게 수인사만 하고 있는가? 명화는 제가 여러 번 비웃던 제 어릴 때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애인의 얼굴은 그를 7, 8년이나 다시 어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난잡하고 능란한 기생의 탈을 벗겨버리고 수섹시의 순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것이었다. 지나친 다정이 무정과 흡사하다 함은 이를 두고 이름이리라. 안타까웁게 오락가락만 하는 눈길, 오롤 떨리는 가슴, 손가락 하나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왼몸이 자지러지는 듯한 순간, 뼈끝까지 녹신녹신 저리는 듯, 숨 쉬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이따금 생각난 듯이 후하고 내쉬는 한숨. 가까이 보면 볼수록 애인의 모양은 가엾게 변하였다. 첫째로 얼굴색이 변하였다. 윤기가 흐르는 그 흰빛이 보송보송하게 씌어졌다. 번듯하고 팽팽하던 이마에는 굵은 주름이 여러 줄 글리었다. 정거장에서와 같이 사나운 기침은 하지 않았지만 쿨룩쿨룩 예사 기침을 할 때에도 웬 얼굴이 당기고 캥기는 것 같고 새파란 힘줄이 군데군데 일어섰다. 떡 벌어졌던 어깨판이 착 까부러지고 그 통통하던 손등엔 뼈가 울근불근 드러났다. 명화는 애인의 변한 점을 한 점 두 점 눈으로 더듬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었다. 내 몸은 해외 풍상을 겪기에 너무 지치고 약해진 것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리운 고토로 돌아갈 길뿐이요. 그리운 애인의 품속으로 뛰어들길 뿐이요. 그 부드러운 살이 나를 받아주게 못 된다면 그 맑은 공기 가운데서 나 사라진들 어떠하겠소. 수수께끼 같은 편지의 한 구절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볼백 번이나 그 사연을 읽고 또 읽어보았지만 암만 해도 무슨 뜻인지를 또렷이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편지를 한 그이가 마주 앉은 이 자리에도 그 뜻을 완전히 짐작은 못할 망정 반쯤은 풀린 듯 싶었다. 저 몸으로 과연 해외 풍상을 겪어내지를 못하리라. 그러니 부랴부랴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으리라.
그렇다면 애인의 부드러운 살이 받아주지를 않으면 맑은 공기 가운데 사라진다는 말은 대체 무슨 소리인가? 애인이란 말이 저를 가리켰을진데 맑은 공기란 웬 말인가? 명화는 벼랑간 가슴이 덜컥 나려앉았다. 조선에 나와서 제 품에 안겨 죽겠다는 뜻이 아닌가? 사라진다는 말은 분명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병이 저렇게 깊었으니 아무리 든든한 장부의 마음이라도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였으리라. 만리타국 외로운 객창에서 중병을 앓는다는 것은 얼마나 호젓한 일이랴, 쓸쓸한 일이랴. 내 땅에 나와 내 품에 안겨 최후를 맞으려 한 것이리라. 명화는 너무도 애연하였다. 너무도 억색하였다. 바라고 바라던 애인이 저를 찾아올 때엔 벌써 죽음의 그림자를 띄었을 줄이야. 죽음을 선물로 마지막 방문을 올 줄이야. 명화는 다시 상여를 곤쳐 쳐다보고 고개를 흔들었다. 설마 만일 편지의 그 뜻대로 된다면 너무 악착한 일이었다. 참혹한 일이었다. 자기 말 맞다나 부드러운 내 살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힘과 정성을 다한 내 구원에서 제 아무리 지독한 병이라도 낫고야 말리라 하였다. 명화는 슬픈 자신의 스스로 뽐내었다. 그러나 그 사연의 애인이란 말이 단순히 자기를 가리킨 것이 아니요 사라진다는 것이 오직 병 때문만이 아닌 것을 명화는 몰랐다. 늙었구려. 상열도 요모조모를 뜯는 듯이 물끄러미 명화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어깨를 어루만지며 한마디를 꺼내었다. 왜요? 벌써 늙어요. 명화는 고개를 뒤로 기우뚱하며 하염없이 웃었다. 세월이 얼마나 갔는데 벌써라니? 그까짓 세월이야. 암만 가면 무엇해요? 속살 없는 세월이야. 속살 없다고 가는 세월이 멈칫멈칫하려고 제 갈 길을 가고야 말지. 저는 싫어요. 속살 없이 가는 세월이. 세월이 제가 제멋대로 간 게지. 제게 무슨 상관이야요? 그러면 어릴 때 그대로 남아있는 줄 아는군. 그러면요, 저는 선생님을 배우니 그때 시절이 그대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도 17이람. 그럼 17이지요. 누가 쓸데없이 나이를 먹어요? 눈 가장자리에 잔금이 갔는데. 애교 맙시사. 벌써 주름살이 잡혔단 말씀이에요? 그럼 그 숱한 눈썹도 준 것 같고. 어느새 눈썹이 빠져요. 빠지지는 않아도 너무 뽑아버린 게지. 왜 눈썹을 뽑아버려요? 모양을 내놓으라고. 애교 망측해라. 그래야 고운님이 많이 생길 것 아니야? 그 잘난 고운님이 생기면 무엇해요? 괴롭기만 하지. 괴로워도 생엔 걸 어떡하노. 정말 그 생에는 인젠 진저리 넌더리가 나요. 명랑하던 명화의 말씨는 대번에 흐려졌다. 벌써 그 생애가 진저리가 나? 그럼 늙어 죽도록 기생 노릇만 하란 말씀이에요? 명화는 조심스럽게 눈을 살짝 흘겼다. 벌써 늙어 죽기는. 언제는 늙었다 하시더니. 어릴 적보담 늙었단 말이지. 어대 죽도록 늙었단 말인가. 허허. 상열은 웃었다. 그리고 명화의 어깨를 힘있게 흔들었다. 명화도 반쯤 상열에게 쓰러지며 웃음을 풍겼다. 죽도록 늙는 법도 있어요? 늙으면 죽는 게지. 아이 우스워라. 그래, 죽게 늙었단 말이구려. 저는 늙기 싫어요. 죽기도 싫고.
인제는 아주 안 죽을 작정이야요. 누구는 죽을 작정하고 죽는가 뭐. 그래도 저는 죽지 않을 테야요. 늙지도 않고요. 선생님을 배웠으니 내가 뭐 불로초인가 생명수인가. 그럼 제게는 생명수 아니고. 명화는 날씬한 두 팔을 느려 상열의 목덜미에 깍지를 끼고 엿가락처럼 늘어졌다. 두 애인은 이윽히 마주보았다. 인젤랑은 아무데도 가시지 말아요. 꼭 제 곁에 계셔 주셔요. 네. 한참 만에 명화는 눈물 소리를 떨었다. 상열은 아무 대꾸가 없다. 왜 대답을 않으셔요? 또 어디를 가실 작정이어요? 인제는 안 돼요. 인제는 세상 없어도 제가 놓지를 않을 테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철이 없어서 가시게 하였지. 지금부터는 무관해하예요. 인젠 아무데도 못 가셔요. 참말 못 가셔요. 안 가시지요. 네. 그렇다고 해주셔요. 고개라도 끄덕여 주셔요. 명화는 벼르고 벼르던 말을 기태나 하고야 말았다. 말없이 명화의 얼굴을 대미다 보는 상열의 얼굴엔 처참한 표정이 움직였다. 이윽고 눈을 스르르 감는데 눈시울엔 서리가 번뜩였다. 명화는 상열의 목덜미에 감았던 제 팔을 풀어 다시 허리 얼음을 잡으며 찜부러기하는 어린애 모양으로 제 얼굴을 애인의 가슴에 비비적거리었다. 왜 아무 대답을 않으셔요? 그러면 또 가신단 말씀이에요? 저를 버리고 또 가실 작정이야? 7, 8년을 두고 그리웠으면 묻어나지 않아요? 인제 또 이별이란 정말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네. 선생님 안 가시겠지요. 영영 우리는 다시 떨어지지 않겠지요. 네. 선생님. 명화의 등은 그대로 자지러질 것 같이 굽이를 쳤다. 그는 애인의 침묵이 슬펐다. 불길한 예감이 비수와 같이 그의 창자를 에어내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이 자리언을 벌써 쓰라린 이별이 자기네의 뒷덜미를 짚은 것을 느끼었던 것이다. 상열은 물결치는 명화의 등을 어린애를 달래는 것처럼 따둑따둑 어루만지었다. 이윽고 명화는 눈물 젖은 얼굴을 쳐들었다. 그래, 또 가시렵니까? 시원스럽게 말씀이나 하셔요. 상열은 야속해하는 듯한 애원하는 듯한 명화의 눈물 어린 눈시울을 애연하다는 듯이 손으로 씻어주었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은 더욱 헬쓱해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왔는데 가기는 어디를 간단 말이여. 하고 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그 웃음은 물을 것 없이 명화 자기를 위로하려는 웃음이리라. 그러나 세상에 저렇게 쓸쓸하고 슬픈 웃음이 또 있을까? 그것은 울음보담도 몇 곱절 더 처량한 웃음이었다. 명화는 간신히 가라앉히려던 방정맞은 눈물이 또다시 눈시울로 몰려 떨어졌다. 그게 참말씀이야요? 참 정말 아무데도 안 가신단 말씀이야요? 명화는 상열의 웃음을 보고 그 말까지 믿기 어려워한다. 그럼 참말이지. 가기야 어디를 가? 상열은 쾌활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뒤끝은 굴리지 못하고 힘없이 사라졌다. 가기야 어디를 가다니요? 그럼 가시지는 않더라도 또 다른 무슨 일이 있단 말씀이에요? 명화의 가슴에는 무엇이 선뜩하고 지내가는 듯 하였다. 독립문 앞을 지나치며 보던 감옥의 번들번들한 벽돌담이 눈앞에 얼른하였다.
상열은 다시금 입을 다물었다. 이순정의 애인을 거짓말로 속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 사정을 알리기엔 너무 애처롭다는 표정이었다. 그렇지요. 어디 가시는 일 말고 여기 서울에 계셔도 무슨 딴 일이 있단 말씀이지요? 무슨 일이야요? 네, 좀 알으켜 주셔요. 네, 선생님. 그건 명화 씨가 알아선 무얼하우.